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제 하루 마음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파죽지세로 치솟던 코스피가 어제 장중 한때 6% 넘게 떨어졌고요. 7개월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인데, 그간 증시를 이끌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잠시 뒤 하프타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 탓에 이 코 점막이 쉽게 마르죠. 그래서 갑자기 코피를 쏟는 아이들도 있고, 이럴 때마다 보호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될 겁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가을철 소아 코피의 원인과 예방법 또 치료법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고요. 관련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어제 하루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인 코스피였는데요. 지금 이 시각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코스피 오늘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1.4% 반등합니다. 4,06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외국인이 팔아냅니다. 8,686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14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오늘도 6,533억 원 사작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오늘 SK 하이닉스가 3.6%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금융 대표주인 KB증권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7% 오름세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네, 코스닥 지수 코스피에 달리 부진한 흐름 이어가다가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0.2%의 소폭의 오름세로 903포인트입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1,31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322억 원 팔작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666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등 일부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부품인 유리기판 양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제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기도 했던데요.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어떨까요? 네, 오늘 환율 1,442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1,44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63원, 엔화가 939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네. 오늘 장 열리기까지 조마조마하셨을 텐데요. 예.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코스피 어제장 급락하면서 검은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네. 네, 급락세는 일단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불안 심리에서 시작됐는데 네. 여기에 뉴욕 증시가 AI 거품 우려로 와르르 무너진 데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마저 뒤틀리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하. 특히 외국인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네. 이틀간 5조 원 넘게 순매도할 정도였고요. 예. 오늘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잘 달려주던 반도체와 조선업종
조정을 중심으로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00대까지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7개월 만에 이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끝까지 간다. 이 개인 투자자의 2조 원대 순매수세에 힘입어 종가 기준 4,000대를 가까스로 지켜냈고요. 또 위기를 기회로 본 시선이 더 큰지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도 무난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체력이 달리는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넉 달 만에 10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고요. 이 예. 국제 금 가격도 이틀 연속 온스당 4,00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이 시장에서 불안감이 엿보이는데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이 추세적 하락의 어떤 시작일지 증권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나 실적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증권가에선 일시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불티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차익 실현이 집중된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나 AI 업황이 당장 크게 꺾이는 상황도 아닌데다 펀더멘털과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대 역시 굳건한 만큼 네. 폭락장에 패닉셀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 다만 변수가 많아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보이긴 합니다. 네. 증시 급락의 달러 강세 현상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까지 터치했는데 전문가들은 연내 환율이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이던 1,480원 수준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다음 달 연준의 FOMC까지 불안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는데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오른 만큼 평소보다 악재에 민감할 수 있고 특히 환율 상승 흐름에선 약세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눈치 싸움을 잘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해외 교역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29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네요. 네, 효자 수출품이죠. 반도체 덕분에 아하. 9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2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9조 4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예. 9월로만 놓고 비교해보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액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목별로는 상품 수지가 142억 4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흑자폭도 커졌고 역대 9월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수출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 증가세가 지속된 데 더해서 추석 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승용차 등 그 외의 비중도 늘면서 두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네. 수입은 4.5% 늘었는데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가 회복되고 영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자본재, 소비재 증가폭이 커진 영향 등으로 석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최근까지 이렇게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이 올해 100조 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시장 상황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투자 컨트롤 타워를 손보기로 했는데 네. 핵심은 현재 하나로 묶인 이 투자위원회를 공모자산투자위원회와 사모자산투자위원회로 쪼개는 겁니다. 그간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 대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외에도 기금 운용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잘 내고 있느냐 살펴보면요. 예.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올해 100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8월 말 기준 잠정 수익률은 8%를 넘겼는데 연간 잠정 수익금은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근 3년 수익금 206조 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국내 주식이 전체 수익을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산별로 연환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국내 주식이 36%를 넘기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마이너스 7%의 손해를 봤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죠. 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유지만 된다면 당초 2057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불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국민연금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겼고요. 예.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5%에도 못 미쳤습니다. 아하. 이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 불신이 더 큰 걸로 나타났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신뢰 비율이 30에서 40%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30대는 약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벌이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말하기도 했고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 개정안도 7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특히 20, 30대 부정 응답률이 80%를 넘겼고 소득 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으로의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80%를 넘길 만큼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어제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이 국회를 찾아서 정년 연장을 해달라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 풀어야 할 숙제도 좀 많은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동계는 오는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통일되는 만큼 퇴직 후 5년 동안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해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연공서열과 호봉급제 상황에선 막대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또 청년 고용이 위축돼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할 수밖에 없을 거란 논리를 꺼내들면서 노동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노동계는 주 5일제 도입 때처럼 여력이 되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주장인데 여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 네. 보완책 없이 노동시장이 재편되게 되면 투자와 고용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기업들의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했는데 청년층 90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이 국정과제이기도 한 정년 연장도 노력하고 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으로 효도 관광을 왔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차에 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운전자가 구속됐다고요? 네, 소주 3병을 들이키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효도 관광으로 온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죠. 네. 결국 구속됐는데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이 운전자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음주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고도 다시 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네. 10명 중 4명꼴로 이 술을 마신 채 또 차에 오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 마약 재범률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이 무엇보다도 처벌이 느슨한 탓이 큰데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천여 명 중 56%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만 10,000건을 훌쩍 넘겼고 138명의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예. 이 때문에 초반부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술을 마신 상태에선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도 의무화되긴 하지만 내년 10월이나 돼야 실질적으로 시행돼서 아직 공백이 있고요. 이 술자리가 있는 날엔 차는 집에 두시고 부득이하게 가져갔다 하면 대리운전 부르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그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국세청의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소식인데 남은 시간 전략을 잘 짜야 뭐 세금 폭탄이 아니고 진짜 13월에 월급 받을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맞춤형 공제 감면 안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 미리 보기 서비스가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보험료, 기부금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예. 남은 2달 예상 지출만 입력하면 환급액이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런 시뮬레이션도 바로바로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최근 3년간 급여와 세금 변화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도 있어서 내 세금 흐름을 직접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 어디에서 얼마를 쓰면 유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연봉의 25%를 넘는 소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을 써야 혜택이 생깁니다. 예. 이미 그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2달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하고 의료비는 진료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12월보다는 11월 안에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하.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도 챙겨야겠죠.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올라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과 한도도 상향이 됐고 올해 들어 각종 공제나 감면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겐 개별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갚고 있거나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등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치기 쉬운 이런 개별 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제 감면을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길진 않고요. 돌발 구간 주변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잠실대교부터 막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론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원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양화대교부터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자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반대 강릉 쪽으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짧게 밀리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막힙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프로야구가 한국 시리즈까지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이번 우승으로 LG 트윈스의 뭐 왕조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참 그 한 20년, 10년 전까지의 LG 트윈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는 최하위에 약간 수모도 겪었었고 예. 포스트 시즌 가기 쉽지 않았던 팀이었는데 2019년부터 7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네.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네. 최근 3년간은 2차례 정상, 2023년에 우승했고 예. 올해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조의 전성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역대 KBO 리그를 보자면은 당연히 처음은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롯데 타이거즈, 네. 그리고는 이제 현대 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4번 우승을 차지했었죠. 와, 네. 그리고 SK 와이번스가 2007, 2008, 2010년
세 번을 4년간 세 번의 우승이 있었고 네. 삼성 라이온즈 역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또 달성하기도 했고요. 네. 두산 베어스 역시 2015년, 16년 그리고 19년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승을 또 차지했었기 때문에 앞서 이 열거했던 왕조들의 뒤를 LG가 잇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 두산 베어스의 2015년, 16년 연속 우승 이후로 KBO 리그에서 연속 우승 자체가 없습니다. 네. 매해 지금 우승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2023년에 이어서 경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는 거의 뭐 연속 우승에 버금갈 만큼 작년에도 또 3위라는 좋은 성적이 네. 나왔으니까 네. 이제 왕조라고 호칭송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촬영탑 염경엽 감독과의 재계약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한국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네. 재계약 자체는 구도적으로 합의가 됐고 중요한 것은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아마 LG 트윈스 구단 입장에서는 한국 시리즈의 성적을 보고 염경엽 감독과의 계약 금액이라든가 기간을 조율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하는 게 구단 입장에서 더 나았겠어요. 이제 염경엽 감독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하루 사이에 몸값이 좀 올랐다 아이고,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이제 염경엽 감독에게 재계약한 이후에 또 하나의 취임 뭐 재계약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내부 FA 거물급 2명인 김현수 그리고 박혜민 선수의 재계약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특히나 이 김현수 선수는 나이도 이제 올해 나이로 이제 39에 가까운 나이인데 네. 한국 시리즈 MVP를 탔습니다. 그렇죠. 이제 역대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 통산 뭐 최다 안타, 뭐 최다 타점, 득점, 뭐 출루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약간 두산 때는 좀 가을 야구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네. LG에서의 김현수는 전혀 다른 선수처럼 예, 보이고 네.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박혜민 선수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LG는 이 두 선수에게 얼마나 또 우승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안겨줄지도 관심이 가고 네. 준우승을 차지한 한화이글스 정말 명승부였잖아요. 네. 한화이글스 역시도 내년에 변함없이 김경문 감독과 동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코치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감독의 리더십 자체는 큰 변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한화는 LG랑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폰세와 와이스의 재계약 여부가 아직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폰세는 사실상 좀 미국 메이저리그로의 진출이 유력하다라고 봤을 때 네. 와이스를 잘 설득해서 눌러 앉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폰세 선수가 과연 메이저리그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진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폰세 선수의 현지에서의 평가로는 2, 3년 전에 에릭 패디가 NC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때 2년에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예. 이 금액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니까 폰세 선수 입장에서 솔직히 뭐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기도 하고 네, 네.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그렇죠. 금이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 뭐 KBO 리그는 끝났지만 야구는 또 계속됩니다. 이 우승을 다투던 선수들까지도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WBC 준비에 돌입했죠. 네, WBC는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네. 우리 대표팀은 오는 8일부터 당장 돌아오는 이번 주말이죠. 체코와 고척돔에서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도쿄돔에서 또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대표팀은 이전까지는 한국 시리즈를 치는 LG와 한화 선수들이 빠져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시리즈 종료된 이후에 지난 3일에 처음으로 전체 선수단이 모두 모여서 완전체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3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였고 대표팀 주장으로 또 우승팀의 캡틴이었던 박혜민 선수가 또 선정이 됐어요. 네. 박혜민 선수는 이제 훈련장에서 특히나 또 이제 상대 팀이었던 한국 시리즈에서 문현빈 선수를 1대1 코칭하면서 수비적인 측면 소위 말해서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모습도 보였는데 기자들이 이걸 보고 뭐랄까 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미래의 국가대표 후배를 키우는 거다 또 이런 대승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인드도 좋아요. 네, 캡틴이라는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우리 국가대표팀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아마 이번에 조금 뭐랄까 좀 쓴맛을 봤던 김서현 선수를 어떻게 좀 살려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고 있어요. 예. 류시현 감독 역시도 좀 때로는 선수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주는 게 선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이번 평가전 그리고 아마도 조금 길게 본다면은 내년 WBC에서도 당장은 뭐 마무리라든가 셋업맨 이런 중책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뭐 젊은 마무리 투수들의 성장세도 워낙 도드라지기 때문에 예. 김서현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특히나 이번 평가전에서는 본인의 9위를 약간 상대 팀이 점수가 많이 벌어졌을 때 등판을 해서 네.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편에서는 이제 내년 시즌 준비도 한창인데요. 뭐 네. 감독 아까 말씀해주신 재계약, 뭐 코치진들의 이동, 베테랑들의 은퇴, 구단들이 좀 발빠르게 내년 시즌 재정비에 착수한 모습이네요. 네, 우선 삼성 라이온즈가 가을 야구에서 성적을 냈던 박진만 감독과의 재계약에 또 합의를 성공했고요. 네. 동시에 코치진의 이동도 또 있었습니다. 두산은 또 이제 김원영 감독을 새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네. 동시에 그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정재훈 투수 코치를 기아 타이거즈로부터 영입을 했고요. 예. 타격 코치에는 또 삼성에 있었던 이진영 코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치진의 연쇄 이동이 또 있게 됐는데요.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SSG로부터 강병식 수석 코치를 영입을 했고 네. 김수경 투수 총괄 코치도 합류를 했습니다.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LG 시절에 아마 이호준 감독과 연이 있었던 김경태 투수 코치를 또 영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과거 LG에 있었던 김지용 투수 코치 그리고 롯데에서 고영민 작전 코치를 영입하면서 어허. 기존의 작전 코치였던 조재영 코치가 또 롯데로 이동하는 연쇄 이동이 또 이제 코치진 이동이 있었고요. 네. 역시 그 새로운 스타가 등장을 했다면은 떠나가는 스타들도 있었죠. 아, 그렇죠.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가대표 거포였던 박병호 선수가 또 아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잔류군 코치로의 새 출발을 선언을 했고요. 임창민 선수도 삼성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은퇴를 선언했고 예. 어제였습니다. LG 트윈스에서 또 안익훈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는데 아하. 안익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갓 30줄에 접어든 굉장히 예.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다른 팀에 가더라도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 코치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꿈도 또 응원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꿈꾸는 선수들 준비에 나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는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 예. 이번 시즌 그리고 작년 시즌부터 해서 한 단계 더 일취월장한 모습이 있었고 네.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최근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메이저리그로의 도전을 또 응원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마이너리그 계약만 보장된다면 저는 가지 않겠다. 그렇죠. 메이저리그 계약을 반드시 따낼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이 강백호 선수가 어허. 파라곤 스포츠 인터내셔널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강백호 선수가 FA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성문과는 다르게 이적료 없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최근에 이제 강백호 선수가 수비 포지션 등의 문제로 인해서 데뷔 시즌만큼의 파괴력 있는 모습은 못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워낙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출중하기 때문에 네. 메이저리그로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트라이아웃, 쇼케이스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동시에 또 국내 잔류 혹은 뭐 국내 다른 팀으로의 이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강백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진출해 있는 김하성 선수는 연봉 229억 원 정도를 포기하고 네. FA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시즌 이후에 내년 시즌 26시즌에 연봉 1,600만 달러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옵션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 권한인 옵트아웃을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번 시즌에 들어서면서 템파베이에서 웨이버된 이후에 애틀란타로 팀을 옮겨서 굉장히 좀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는 이제 그 팀 입단 이후에는 타율이 3할 넘기는 예.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팀과의 이 궁합도 나쁘지 않아서 잔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용기 있는 옵트아웃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FA 시장에는 좀 특급 유격수가 없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특급 유격수라고 볼 수 있는 토론토의 보비쉣 같은 경우 예. 이번 시즌 월드 시리즈에서의 활약도 물론 좋긴 했습니다만 네. 무릎 부상이 좀 고질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아하. 수비적인 측면에서 물음표가 계속 좀 따라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네. 이 선수가 거액의 몸값에 비해서는 수비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팀은 영입하기에 조금 주저할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준차급 유격수인 트레버 스토리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 보스턴 레드삭스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유격수들이 그렇게 빅네임들이 없다 보니까 김하성 네. 선수가 아마 현장에 그 시장에 나온다면은 연평균 2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하성 선수가 용기를 낸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반면에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였던 배지환 선수는 어제 웨이버 클레임이 됐습니다. 소위 예. 말해서 이제 팀에서 이제 방출이 된 건데 예. 이제 일주일 동안 웨이버 공식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팀에서의 부름을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배지환 선수가 참고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뛰었다면 강백호 선수랑 동기였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메이저리그에 먼저 도전을 한 것이 메이저리그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은 좀 쌀쌀한 날카로운 칼날을 맞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속한 LA 다저스는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특히 일본 선수들 활약이 뭐 돋보였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는 포스트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타니의 퍼포먼스가 특히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뭐 혼자서 투수로는 6이닝 무실점에 홈런 2개, 3개 때려내면서 네. 야 이게 진짜 만화에서도 이렇게 그리면 그렇죠. 자기적이다라는 네. 얘기를 들을 텐데 네. 월드 시리즈에서 또 한 명의 자기적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팀이 거둔 4승 중에 3승을 책임졌습니다. 혼자서. 네, 네. 현대야구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마치 그 우리나라의 최동원 선수를 떠올리게 그렇죠. 하는 역투였는데 네. 우선은 이 2차전에서 완투승을 따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열렸던 3차전에서 팀이 이제 연장 18회까지 가다 보니까 네. 불펜에서 몸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완투 다다음 날이었는데 말이죠. 네. 물론 등판하진 않았습니다만 몸 푸는 모습만으로도 어떤 팀의 스피릿을 불어넣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있었고 네. 6차전에서 또 6이닝 1실점 역투로 팀을 구해냅니다. 네. 야마모토 이제 할 만큼 했다. 충분히 했죠. 네, 그런데 7차전에 팀이 또 연장을 가니까 네. 또 등판을 합니다. 네. 전날 던졌던 선발 투수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닝에서 결국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병살로 막아내면서 팀을 이끌었고 월드 시리즈 3경기 등판 3승 평균 자책점 1.02. 단일 월드 시리즈에서 3승 투수가 나온 게 2001년 당시 이제 김병현 선수의 우승 이후로 네. 24년 만의 기록이었고 와. 당연히 만장일치 월드 시리즈 MVP에도 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은 축구 국가대표팀 소식인데요. 지난 3일에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네. 최전방 주전 경쟁이 좀 뜨거워질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양민혁 선수, 엄지성 선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양민혁, 엄지성의 공통점이라면은 좌우 윙포드를 모두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하게 홍명보 감독이 조율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고요. 네. 손흥민 자리라고 이제 생각했던 손톱, 오현규 선수도 지금 이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허. 여기에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폼이 또 괜찮거든요. 예. 부상에서 돌아와서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 자리를 놓고 아마 손흥민, 조규성 그리고 오현규 선수까지도 경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홍명보 감독 이 북중 월드컵 최종 명단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략 정리한 것 같은데 남은 네. 변수는 뭐가 될까요? 사실 이 공격진은 뭐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선발될 선수들은 조금 확정이 됐다라고 네네. 보는 편인데 반면에 중원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애제자였던 박용우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낙마한 상황입니다. 예. 이래서 이 황인범 사령관인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여전히 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백승호 그리고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 등이 좀 지속해서 돌아가면서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 이 월드컵 본선 직전까지도 계속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원에서는 황인범의 파트너 찾기가 있다면은 센터백 자리에서는 김민재의 파트너 찾기가 또 있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유민, 이한범, 박진섭 등이 좀 꾸준히 선발이 되고 있는데 이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 김주성 선수 그리고 이 김태현 선수 두 왼발잡이가 홍명보 감독의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V리그 소식 볼까요? 네, 도로공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작년 우승 준우승이었던 흥국생명 정관장이 5위 최하위로 처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 페퍼저축은행 최근에 이 흥국생명 현대건설을 연속 셧아웃으로 꺾으면서 한때 1위까지 등극을 했었기 때문에 네. 남자부도 지금 KB 손해보험이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이번 시즌 V리그는 정말 예측 불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혼돈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포츠 하디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소설 가운데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볼 수 있는 요리책처럼 독특하게 구성한 작품이죠. 이 소설 제목에 나오는 달콤 쌉싸름한이란 말은 달면서도 약간 쓴맛을 나타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쌉싸름하다라는 표현은 예전엔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바뀐 표준어 규정에서는 원래 표준어였던 쌉싸래하다와 쌉싸름하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쌉싸래하다와 쌉싸름하다는 조금 쓴맛이 있는 듯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보통 음식의 맛과 관련해서 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씁쓸해하다와 씁쓸음하다도 있는데 이 표현들은 음식의 맛이 조금 쓴 것 같다는 뜻 외에도 달갑지 아니하여 조금 싫거나 언짢은 듯하다라는 감정과 관련된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는 씁쓸음하게 웃었다. 그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머쓱하고 씁쓸해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쌉싸래하다는 두 번째 음절 싸가 양성모음 아이므로 그 뒤에 있는 레의 모음 역시 양성모음 에로 쓰는 반면에 씁쓸해하다는 스의 모음이 음성모음 의이므로 뒤에 오는 레의 모음 역시 음성모음 에로 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어제만큼이나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9도까지 예상되고요. 대전, 전주, 대구 모두 20도 등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교차가 오늘까지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고 내일은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조금 주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내일 북동쪽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불어서 동해안 쪽에 5mm 내외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북쪽 기압골의 영향까지 겹쳐서 수도권에도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8일과 9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나머지 지역, 특히 중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만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다시 찾아와서 다음 주 초반에는 조금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등 3도에서 1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16에서 22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쪽은 흐린 하늘 바탕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코너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철 건조해진 날씨로 코피가 잦은 아이들 어떻게 예방하고 또 치료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관련된 고민 있으셨던 보호자 분이라면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김건희 씨 사무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g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압수수색에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금거북이 매각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소환됐습니다. 이 씨가 취재진을 피해 출석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등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기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프로야구나 인기가수 공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최대 수십 배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한 전문 암표업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암표업자 1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하죠. 네, 어제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했고요.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종합정책 질의 이어갑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이냐 아니면 국가 채무를 늘리는 돈 풀기냐 이렇게 여야 대립이 예고돼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가 24조 원인데 정부가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예산안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 세수 건전성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을 빨리 정상 궤도로 올려야 되니까 네. 중앙 정부의 뭐 적재적소의 그런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또 빠르게 적시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진통을 겪을 전망인데요.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네. 관세 협상 관해가지고 국회 비준을 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다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이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 이 천하람 기억신학 원내대표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좀 지방선거가 다가오긴 한 것 같아요. 네. 천하람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서울시장 출마할 것이다 막 이렇게 점쳐지는 후보군들도 그렇고 네. 현직 서울시장도 그렇고 서로 서울 부동산을 화두에 올리고 있어요. 예. 천하람 의원은 지난주에도 이런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이게 기재위 종합감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의 뭐 부동산 소유 이런 것들이 요즘 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국감장이니까 기관장이라든가 뭐 공직자들 해서 다수가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강남 3구에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다주택자도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네. 여기에 해당하면은 기관장들 뭐 손들어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게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뒷자리에 있던 증인들, 참고인들이 막 이제 거수하는 그런 지금 풍경이 네. 벌어지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천하람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처분일 기준에 9월 통계가 있는데 이걸 배제하고 8월 주택 가격 통계를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주택법령 위반이고 행정소송을 해서 취소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천하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뭐 서울 도봉구라든가 중랑구, 강북구 또 경기도 의왕시, 성남 중원구 이런 곳들은 9월 통계 기준으로 했으면 집값이 그렇게 뛰지 않아가지고 규제로 안 묶였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국토부 입장은 심의 당시에는 8월까지 통계만 있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상대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한다는 방침이고요. 소송 참여 자격은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새롭게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나 분양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4천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 이걸 두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어요. 네, 금세 뭐 다시 4천선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네. 어제 장이 급락했습니다. 예. 여당인 민주당은 붕괴가 아닌 숨고르기다. 붕괴라는 용어 표현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는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면서 언론도 통제하려는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사실 뭐 국장만 그런 게 아니고 나스닥도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거는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또 쉼없이 오르면 나중에 더 크게 폭락을 하기도 해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다지고 가는 기간들, 뭐 숨고르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들 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경제 관련한 표현은 국민 심리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붕괴라는 말은 너무나 자극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주가 지수가 목표가 되는 순간 자본시장이 왜곡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또한 좀 우리가 재고해 볼 만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발언을 한 게 또 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타이밍상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말도 조금 논란인데 그 말 하자마자 한국 증시가 급락하니까 아하. 더 크게 문제가 된 건데요. 예. 어떤 발언이었냐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를 레버리지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일종의 그런 뭐 비투라고 말하죠. 네네. 빚내서 이제 투자를 투자.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 기법의 한 갈래인 것처럼 옹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고 예. 그렇다면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는 그런 주택에 대한 갭 투자는 레버리지라고 할 수가 어허. 없는가? 네.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집이랑 주식은 이게 집은 국민이 거주할 내가 진짜로 몸을 담을 곳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수제라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역시도 관련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죠. 네, 그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체포동의안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 거치고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하고 그런 순서인데요. 국회의장이 요구서 받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걸 보고하고 예. 그렇게 본회의에 보고하면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요. 네. 국감 남아있는 거 모두 마무리하고 13일에 아마 본회의를 열어서 14일에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통합진보당 예를 들면서 여기는 뭐 계엄을 실제로 한 게 아니고 내란 음모죄만으로도 해산이 됐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왕성하게 또 여러모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요렇게 단어를 꺼냈네요. 사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예측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리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계엄을 극복하면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인데 어떻게 계엄을 얘기하겠느냐. 예.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총기도 상실하고 균형 감각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여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거 그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뭐 선거 때 합당하거나 이런 모습이 될까라는 이른 전망이 나왔지만 네.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연대설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뉴스 다음 소식은 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명품 가방 2점을 받은 게 맞다라고 처음으로 시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종교 쪽에서 물건을 받으면 사고가 없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전해져요. 네,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 건네면서 종교 쪽에서 물건을 받는 거는 사고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목걸이는 김건희 여사가 죽어야 세상에 나올 것이다 라고도 했던 것도 K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예. 김건희 여사도 본인은 무방하다. 종교 쪽에서 받으면 이거 뭐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무방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주장은 그거죠. 청탁과는 무관하다라는 거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건진법사의 진술은 번복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의심스럽다라는 입장을 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검 측은 그 전성배 씨가 종교를 내세워가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바라고 청탁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그런 물품의 내역들을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나토 순방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줬는데 사위에 인사 청탁을 하며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사위가 실제로 그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고 네. 뭐 통일교 측에서 건넨 가방, 목걸이, 사업가가 줬다는 고가의 손목시계가 있고 그 전 검사가 준 화백에 그림이 있고 예. 금거북이 이건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주고 그랬는데 뭐 이거 다 좀 인사청탁 명단이 있거나 뭐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가방 2개인데 2천만 원 상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이걸 인정했다, 시인했다 이 부분이 네. 그 중에서 제일 가액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빼서 그것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금품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특검팀은 액수가 적은 금품만 의도적으로 인정을 한 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걸로 알려진 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모 씨를 이 특검팀이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요. 네, 이 이모 씨는요 2010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관련해서 1차 작전 시기에 주포라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 이모 씨한테 한 증권사 계좌를 맡겼었고요. 네.
그 당시 검찰이 이모 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는데 재판까지는 넘기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특검이 사건 넘겨받으면서 이 씨에게 주목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재판에 안 넘겼을 때 검찰이 그때가 지난해 10월 이때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아하, 주가 조작에 네. 관여한 정황이 없다. 예.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 특검이 받았고 특검이 지난달에는 이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이 씨가 도망을 갑니다. 어허. 그래서 신병 확보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따로 수배가 됐었다가 예. 경찰 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도주를 한 거였어요. 네. 그렇게 뭐 신병 확보를 못했는데 그 당시 특검팀이 또 이모 씨, 이 주포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두고 표현하기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다 이렇게 설명한 문자 메시지 내용도 특검팀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들려온 소식은요. 김건희 특검팀이 그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한남동 관저 내부 공사를 맡았던 21g 이 회사 사무실 등 포함해서 주거지도 다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은 그 매관 매직 의혹 당사자인 금거북이 줬다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을 했는데 네. 이번엔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그 뭐 본인이 발목이 골절됐다라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난달에 2번 특검 출석 요구 불응했고요. 네. 또 국회 국감 증인 채택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두문불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은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 준비를 공식 지시를 했어요. 이 미뤄간 핵긴장 다시 고조되고 있네요. 네. 다시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 푸틴 대통령은 외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다가 핵무기 시험 준비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그 같은 날 미국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물론 미군은 정상적인 작전 태세 점검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반발을 했고요. 지난달에 있던 미국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는 심각한 문제다. 러시아도 필요하면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냉전 이후에 핵대치 국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북한 상황 좀 보면은요. 어제 그 미국이 제재에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북한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제재 건 내용 들려온 게 북한이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사이버 범죄 수익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자금 세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관련한 기관 등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올렸고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북한은 담화를 냈습니다. 제목은 우리 국가의 끝까지 적대적이라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요. 예.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새 미국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대화의 장이 마련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네요.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초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가을철이면 유독 잦아지는 코피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는 요즘 코피가 나는 아이들 그리고 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작은 몸과 코에서 피가 왈칵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부모님들이 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 코피 난다고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은 왜 코피가 자주 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코피가 덜 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유독 좀 코피가 자주 나는 것 같고요. 막 잘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피를 쏟기도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아이들이 코피가 자주 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외상입니다. 외상. 외상은 다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디 뭐 부딪히거나 맞거나 그러는 게 외상의 일종인데, 네. 그런데 아이들은 뭐 꼭 누구한테 맞아서 코피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장난감 같은 걸 코에 넣는 아이들 있죠. 아. 그런 것도 외상이고요. 아하.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네. 코를 파는 거. 이것도 예. 외상으로 들어갑니다. 참 어릴 귀엽죠. 때는, 네, 그리고 사람의 코에는 키셀바흐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코가 이제 얼굴보다 외부로 돌출된 구조잖아요. 예. 이 바깥으로 나온 쪽 중에 이 코뼈가 있는 코 가운데 부분, 네. 이 코 중격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을 키셀바흐라고 하는데 이곳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코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혈관이 더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혈관벽이 어른보다 약하니까 예. 이곳에 혈관이 잘 터져서 코피가 더 쉽게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코피가 잦은 이유와 함께요. 또 치료법, 관리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이재영 교수님과 상담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좀 유독 뭐 또래보다 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호자들 걱정이 뭐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유독 코피가 많은 아이들을 보면 보통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요. 네. 이게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걸 코감기 이런 걸 포함해서 코에 염증이 있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데 네. 이 염증이라는 거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그쪽이 붓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셀바흐 구조, 그 혈관이 많은 곳에서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잘 터지면서 혈관이 잘 찢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라는 게 이 혈관을 터뜨리는 자극이라는 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코 파거나 코 비비는 걸로도 피가 날 수 있고요. 또 차가운 공기나 건조한 공기를 쬐는 것만으로도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연약하네요. 네, 이 자극 때문에 코피가 잘 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지금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어서 비염이 심해지는 환자의 경우 아니면은 감기에 걸리거나 요즘 올해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 또 작년에 비해서 3.5배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도 이 독감 때문에 코가 막 코나 이제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러다가 또 이런 자극 때문에 코피가 날 수 있으니까 이 환자에게는 여러모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비염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 시기를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나서 병원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비염 진단 받았는지 그리고 비염 치료를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가 혹은 본인이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워낙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코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불편한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코가 답답하거나 입을 벌리고 자거나 이런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요. 꼭 콧물이 나서 비염이 있는 게 아니라 코가 막혀서 이제 그걸 비염이 있다고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어보는 거예요. 네, 코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진행자분 약간 코가 막히는 소리가 나는데 별다른 소리가 안 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심하면 슉슉하는 답답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쪽 코는
한쪽 코에서는 바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한쪽만 막혀가지고. 네, 네네. 그런 분들은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 우리 아이한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나 다른 가족이 무언가 집중하고 있을 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다. 이것도 코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비염에 대한 한번 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모습을 또 잘 때 모습을 잘 관찰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비염이 있다면 코피가 쉽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치료나 관리를 잘 해주면 코피도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비염 관리를 잘 해주고 치료를 잘 해주어야 코피가 자주 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염이 있으면 이 염증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서 잘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도 있지만 코가 답답해서 계속 만지게 되는 것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비염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있고 스프레이 치료가 있습니다. 네. 먹는 약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면역 조절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콧물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먹으면 증상 조절이 꽤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급성기 치료에 좋긴 한데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입니다. 이게 스프레이 치료, 코 안에 뿌리는 스프레이인데요. 네네. 이거는 처방을 받으면 이 효과가 모든 측면, 뭐 코 막힘, 콧물, 그리고 뭐 눈 간지럼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고요. 예. 코 간지러운 거 이런 효과도 가장 좋은데 단점이 일주일 이상 꾸준히 뿌려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서서히 효과가 나오면서 오래 가는 것 대신에 효과가 올라오려면 일주일 이상 뿌려야 된다. 그런데 이 비염 있을 때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그 스프레이가 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리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아니고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 다른 약이에요. 종류가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약으로 오해하셔서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려야 될 것 같은데 며칠 뿌려도 코가 안 뚫려. 효과가 없네. 네, 효과가 하면서. 없네. 그리고 그 비염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약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뿌리셔야 되고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때문에 부작용 무서워서 치료 거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데 네. 다행히 이 비강내 코에만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코 쪽에만 작용을 하고 온몸에 퍼지지는 거의 않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스프레이 약 때문에 오히려 코피가 또 나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이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거의 유일하게 많이 나타나는 건 코피입니다. 근데 이 코피도 약을 뿌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지만 약을 잘못 뿌려서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이 키셀바흐라는 구조,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구조가 코에 어느 쪽에 있다 그랬죠? 중앙 부분. 네, 중앙부에 있습니다. 이 코 가운데 코뼈 있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혈관이 많은 부분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쪽에서 피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병원에서 설명드리는 게 이 약은 뿌릴 때 코 중앙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왼쪽 콧구멍은 왼쪽으로 좀 치우쳐서 뿌리고 바깥쪽으로. 귀를 바라보고 뿌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은 코피가 잘 안 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약 때문에 코피가 나는 경우에도 피가 좀 비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약을 사용하는데 코피가 너무 자주 난다. 그러면 약을 잠시 중단하고 병원에서 약을 조절하거나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안내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놀고 쉬고 있다 갑자기 코피를 막 흘리면 보호자는 막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떤 조치부터 좀 해줘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코피가 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앞으로 피가 떨어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시고 그리고 휴지를 막 찾아서 휴지로 코를 막으시죠. 이 둘 다 틀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에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건 왜 틀렸냐면 그렇게 되면 피가 앞으로 쏟아지진 않지만 목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기침을 하고 막 흡인이 일어나서 심하면 폐렴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피가 왈칵왈칵 넘어가는 걸 삼키다 보니까 구역질을 나서 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그래서 피는 오히려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밖으로 쏟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휴지로 막는 거는 피를 당장에 먹게 하는 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코피 왜 우리가 휴지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피 멎었나 싶어서 한번 뺐는데 피가 다시 이렇게 아직도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피가 아직도 나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피딱지랑 휴지가 엉겨붙어 있던 거를 우리가 휴지를 빼다가 그게 뜯어지면서 재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 완전히 피를 먹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코피가 날 때 올바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제 한쪽 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코를 잠수할 때 코를 막는 것처럼 네. 양쪽 콧볼을 꾹 누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키셀바흐 구조가 이 코 튀어나온 부분 안쪽에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코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 혈관들이 쫙 눌려서 지혈이 됩니다. 뭐 세게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살짝 막아주는 눌러주기만 정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새어나오는 피만 휴지로 좀 닦아주시면 되고 이 자세를 한 5분 정도만 해도 웬만한 코피는 다 멈춥니다. 고개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네. 콧볼을 이렇게 막아주는 말씀이시죠? 네, 잠수할 때처럼 예. 그렇게 5분만 있으면 피가 멈출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데요. 이런 조치까지 했는데 코피가 잘 안 멎는 아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병원으로 가봐야 될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10분 이상 코를 잘 막아줬는데도 코피가 난다면 네. 일반적인 원인에 의한 코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네.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이 우리가 코피가 흔히 나는 이 키셀바흐 구조에서 코 바깥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코 안쪽에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 집에서 코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특히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에 뭘 넣었을 때 코피가 나잖아요. 그럼 코 안쪽에서 피가 납니다. 네. 깊숙이 넣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서 코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 경우에 병원에 가셔야 되고 또 특히 어른들 중에 기저질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위험하냐면 이제 고혈압이나 뇌졸중 아니면은 심장질환 있으셔서 피가 굳는 걸 막는 약들 있죠. 피 물키는 약이라고 알고 계신 거. 네.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중에는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 진통제 종류에 따라서 뭐 아스피린처럼 피가 굳는 걸 막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코피가 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좀 막으셔야 되겠고. 예. 근데 다른 원인에 의한 코피가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코를 꽉 잡거나 휴지로 콧구멍을 막는다고 해도 코피를 못 막거든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있는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고 또 겨울 되면 더 건조해질 텐데요. 코피 예방하려면 실내 습도 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이 코에 자극이 돼서 코피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건조한 공기를 직접 쐬지 않도록 실내 습도는 가습기를 통해서 한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고 네. 이게 밤에 자다가 코피가 나는 아이들 있죠. 예. 이런 아이들은 밤에 건조하고 이제 자는 동안 비염이 악화돼서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다가 피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잠잘 때 습도 조절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또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셔서 60% 이상 너무 습하게만 되면 네. 집에 곰팡이가 피어나거나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가 습한 공기를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아져서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더 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습도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또 비염이 심하다면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 바깥 공기도 되게 춥고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이 숨쉬는 공기의 습도도 높여주니까 네. 마스크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독감 유행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 그냥 이참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 코피가 잦은 이유, 또 치료법, 예방법까지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형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악뮤의 200% 듣고요. 청취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악뮤의 200%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가 상당히 많아서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4344님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자면서 코를 후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셨고 8026님도 손주가 자다가 코피가 자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비염 있는 애들이 거의 이래요. 그래서 비염 있는 아이들이 코를 꼭 손가락 넣고 후비지 않더라도 그냥 답답해서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비비거나 그렇게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 막힌 애들이 보통 엎드려 자거든요.
엎드려서 자다가 고개를 좌우로 조금 움직이면은 네. 베개에 이제 코가 맞물리면서 그것도 자극으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불이나 베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자다가 코피가 잘 난다 이러면 비염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서 일단 진단을 좀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습도 조절. 습도를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60%로 좀 유지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은 저희가 코 안에 그 코세척 일단 자주 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밤새도록 좀 습도가 유지되라고 안에 바세린이나 바세린 아니면 병원에서 다른 일로 처방받을 때 안연고가 있거든요. 눈에 바르는 연고. 네네네. 그게 또 아주 그 코에 바르기 좀 편한 연고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좀 바르고 자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8436님도 이 코피나 뭐 비염에 있어서 네블라이저 사용이 도움이 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네블라이저에다 생리식염수를 넣고 이제 하게 되면 코 안쪽이 좀 촉촉해지면서 도움은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약간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정도라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 아기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좀 큰 아이거나 어른이라면 차라리 생리식염수 코 세척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코세척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 저도 그렇고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세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를 칙칙 뿌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 안에 흘려주는 게 있어요. 이제 약국 가면은 그 도구들을 파는데 생리식염수를 코에다 넣는 것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맹물과 다르게요. 그래서 하나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세척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도 겁내지 말고 한쪽 코로 넣어서 한쪽 코로 흘려주는 거 하시고 이게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면 이제 코 안에 뿌리는 생리식염수 제품을 파는 것도 있고 이 코 스프레이 통을 팔기도 해요. 거기다 생리식염수를 넣고 축축 뿌려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약국 가서 구매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건조한 날씨에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뿌리는 걸 먼저 쓰다가 흘리는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님 혹시 비염도 유전일까요? 저희 아내가 비염인데 6살 딸도 계속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네, 유전됩니다. 네, 그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비염이 있으시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녀에게 있을 확률이 한 75% 이상이 되고요. 둘 중 한 분만 있더라도 절반 이상의 확률로 아이에게 유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좀 만성적으로 코를 훌쩍이고 코를 많이 답답해 하는데 엄마가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도 비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진료할 때 실제로 그렇게 보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6246님께서는 이거 아까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긴 하셨는데 콧 속이 건조할 때 바세린 자주 발라줘도 괜찮나요? 하셨거든요. 네, 근데 바세린 바르는 게 자주 바르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도움은 되는데 이제 바세린보다 조금 덜 꾸덕한 게 그 아까 말씀드린 안연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병원에 가서 좀 비염 상담 받으면서 안연고를 좀 바르고 싶다라고 하면 처방을 해주실 거고 그거를 바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이거를 바를 때도 코 전체에 바르면 콧구멍이 좀 작아집니다. 이게 연고가 이게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 바를 때도 숨쉬기 좀 답답해지니까 코 중간, 코 중적 쪽으로 바르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겁니다. 9340님 6살 남자아이고요. 코피가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갔는데 코뼈가 이상하게 생겨서 중학교 가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조금만 격렬한 활동을 해도 피가 꽤 나거든요.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학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해결된 건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은 일단은 코피 그 어떻게 잘 막는지 좀 아이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고 또 코피 자주 나는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뭐라 그러죠? 의료 용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 꺼즈가 있어요. 바세린 꺼즈. 이제 아까 휴지로 코를 막으면 빼다가 코피가 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세린 꺼즈는 이 꺼즈에 바세린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코피를 쫙 막으면은 촉촉한 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피가 한 30분 있다 빼면은 이제 코피가 재출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세린 꺼즈를 좀 준비해 놓으시고 좀 코를 막아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6252님 코피 잘 흘리는 아이에게 연근을 갈아 먹이거나 하면 나아진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뭐 연근은 그냥 먹으면은 뭐
맛있죠. 네. 네, 코피에 잘 흘리는 아이인데 크게 효과는 없고요. 네. 코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아이의 경우 혹시 아이가 좀 창백해 보이거나 네. 성장에 좀 이상이 있어 보이면은 예. 오히려 철분제를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피가 흘리면 이렇게 철분 소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인플루엔자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도 독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저희 첫째도 네네. 지금 응급실 가 있거든요. 아이고. 지금 고열이 나가지고 네. 유치원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예방 효과가 올라오려면 3-4주가 걸려요. 그럼 네. 그 사이에 접촉하는 경우 어떡하냐 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 어제 예방 접종을 했는데 이거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네. 병원에 가셔서 이 먹는 타미플루 약 있죠. 예. 그 약을 예방적으로 처방해 달라. 그러면은 예방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좀 예방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방법이 있으니까 백신을 맞고 너무 안 됐는 얼마 안 됐는데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 병원에 가서 좀 한 번씩 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4344님, 9340님께 커피와 베이글 쿠폰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데일리 조은별 문화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2003년에 개봉했던 장준환 감독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가 네. 22년 만에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됐습니다. 바로 어저께 개봉한 영화 부고니아가 그 작품입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예. 이제 감독의 페르소나로 꼽히는 배우 엠마 스톤 그리고 제시 플레이먼스가 주연입니다. 이 부고니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겨난다는 어떤 고대의 잘못된 믿음을 뜻하는데요. 네.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 이런 뜻이고요. 예. 이 영화가 굉장히 또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뭐 베니스 영화제, 그다음에 네. 뭐 텔루라이드 영화제,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구를 지켜라를 할리우드가 리메이크한다. 이 지구를 지켜라가 지금 벌써 개봉한 지 22년이나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 개봉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좀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7만 명 정도 들어서 비운의 명작으로 꼽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균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 병구가 지구 곳곳에 외계인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 화학회사 사장 강만식이 외계인일 것이다. 그러면서 강만식을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만식 사장 역을 백윤식 씨가 연기했고요. 그렇죠.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게 물파스일 겁니다. 벌써 고통스럽습니다. 네. 예. 떼수건으로 피부를 벗기고 또 이제 물파스로 고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B급 코미디인데 네. 결말에 이르러서는 어떤 동족을 해치는 인간들의 어떤 잔혹함이라든가 또 이기적인 본성을 풍자를 한 그런 작품이고요. 예. 요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시네필들이 이거야말로 이제 시대를 앞서간 명작이다 이렇게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까지 되는 것 같은데 리메이크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가가 좋다 보니까 네. 이 영화 투자 배급사였던 CJ 예능에서 2018년부터 이제 영화 리메이크를 시작을 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영화 미드소마의 아리 에스터 감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 에스터 감독이 평소에도 네. 지구를 지켜라에 내가 영감을 많이 받았다. 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예. 자신의 이제 제작 파트너였던 라스 쿠누스는 공동 프로듀서로 같이 합류를 시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감독이 HBO 석세션 시리즈 굉장히 인기 많은 예. 시리즈인데요. 네. 이 작가 윌 트레이시에게 지구를 지켜라를 추천을 했고요. 대본을 받아본 작가가 딱 3주 만에 대본을 각색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이미 훌륭한 작품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작품인데
리메이크가 된 이 부고니아는 원작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전개는 비슷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해석됐습니다. 일단 이 백윤식 씨가 연기한 강만식 사장, 이 사장이 여성으로 바뀝니다. 아하.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각종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던 꼰대였는데 네. 이제 거대 바이오 기업의 여성 CEO 미셸로 설정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엠마 스톤이 하게 되고요. 예. 굉장히 좀 지능적인 그런 인물로 설정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 병구 신하균 씨가 연기했죠. 네. 원래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굉장히 순박한 청년인데 이 역할을 이제 제시 플레이먼스가 배송부 직원 테디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원작에서는 좀 약간 순박한 광기가 있는데 이제 바뀐 영화 부고니아에서는 네. 음모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돼요. 조금 더 뭔가 미국스러운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이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외계인이 있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은 좀 네. 디테일이 달라지고요. 이제 그럼 물파스 씬 나오냐 이제 가장 오, 그렇죠. 팬들이 원조 팬들이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명장면이니까. 예, 이제 그 장면은 물파스 대신 이제 항히스타민 크림으로 대체가 됩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과연 이 지구를 지켜라가 부고니아로 어떻게 재탄생됐을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영화관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네, 부고니아랑 같은 날 개봉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합작 영화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8월 달에 먼저 개봉을 했었고요. 예. 개봉 사흘 만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고 우와, 또 3주 차에는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어허.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이 난 대박 작품. 그런 작품이고요. 네. 작품은 이제 영화 안시성의 원작자 또 영화 2037을 연출한 모홍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예. 배우 정의루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일단은 영화 이 제목이 좀 뭐랄까요? 섬뜩하고 자극적인데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네. 주인공이 거리의 이발사 환이라는 청년인데요. 네.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어허. 그래서 혼자서 돌보다 더 이상 이제 혼자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한국에 있는 형한테 엄마를 데려다주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효자인데 자기도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주인공 환은 베트남의 연기파 배우인 뚜원전 씨, 또 치매 못 치는 홍다오 씨가 연기를 하고요. 정유루 씨는 무슨 역할이냐? 네. 치매 못 치는 전 남편, 한국인 전 남편 정민 역을 연기합니다. 이제 과거 회상신에 등장을 하고 풋풋한 열애 장면부터 자상한 아버지까지 소화하게 됩니다. 아니 이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 감독은 이런 내용 시나리오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을까요? 이 시나리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감독님의 전작인 2037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도 베트남 관객의 정서를 탐구하고 베트남에 오래 산 한국인 지인분한테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영화사에서 개발된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는 한국에서는 잘 될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는 좀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해요. 예. 그랬더니 감독님이 직접 베트남에 가셔서 6개월 동안 이제 집을 렌트하고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시나리오에 녹여서 보면 이제 대본 속 대화가 현지 베트남인들의 일상 대화로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베트남 합작 영화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합작 영화라고 해도 보통은 한국의 스텝이 좀 더 많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네네네.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 스텝 비중이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합작 영화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 주연 배우로 정의루 씨가 출연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베트남 배우로 연기파 배우인 홍다오 또 투안전이 합류를 했는데 이 캐스팅 과정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네. 정의루 씨는 노게런티 출연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의루 씨가 네. 예전에 출연했던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작품이 네. 현지에서 거기 국민신드롬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베트남에서 정의루 씨의 별명이 네. 베트남 아들이었어요. 국민 아들 네.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는 베트남 사이가 됐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점을 느꼈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 너무 베트남 국민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이 영화 취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게런티 출연을 결정을 했다 그러고요. 네. 홍다오 씨랑 뚜원전 씨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 홍다오 씨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베트남의 김혜자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뚜원천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감독님이 누구를 캐스팅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지 길거리를 걷다가 붙여진 영화 포스터를 보고 저 배우 나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분이 또 베트남의 굉장한 국민 배우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 받고 나 이거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흔쾌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 작품 이 관람평 중에 보니까 수건 2장씩들 챙기세요. 예고편만 다시 봐도 눈물이 고입니다. 막 이러던데 결국 많이 슬픈 내용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 효자가 엄마를 버리러 간다. 그것도 타국에 버리러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나라와 국경을 떠나서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수건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남은 작품은 OTT 시리즈인데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작품이 다 5일 날 개봉하거나 공개했습니다. 바로 어저께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의 조각도시입니다. 2017년에 개봉했던 박광현 감독의 영화 조작된 도시가 원작입니다.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 그리고 영화 범죄도시 4를 집필했던 오상호 작가가 극본을 썼고요. 또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의 박신우 감독과 아마존 활명수의 김창조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네. 또 배우 지창욱 씨, 또 엑소 출신 배우 도경수 씨, 김종수 씨, 조윤수 씨, 이강수 씨가 출연합니다. 굉장히 대작이에요. 제작비가 약 350억이 투입됐습니다. 와, 출연자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그렇다면 영화 조작된 도시는 당시 흥행 성적이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작된 도시 같은 경우에도 약 250만 관객을 동원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참신한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진 이 조각도시는 원작과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설정이 조금 더 지금 시대에 맞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평범한 백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창욱 씨가 연기하는 권유라는 인물인데요. PC방에서 우연히 이제 휴대폰을 찾아달라는 낯선 여자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여자의 살해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모든 증거가 다 권유를 범인으로 가리켜서 아무도 결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유의 온라인 게임 멤버 그리고 초보 해커인 여울이가 이 모든 것이 이제 누군가에서 완벽하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게 현실과 게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진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굉장히 긴박하고 스릴 있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도시 같은 경우에도 얼개는 비슷한데요. 이제 주인공 태중이 모든 범죄를 계약한 요한에게 복수를 실행한다. 이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창욱 씨가 영화와 시리즈 모두 주인공을 맡는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원작 영화가 개봉한 지도 뭐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건데 지금에 와서 영화를 이렇게 시리즈로 만든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이 영화가 굉장히 앞서 나갔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작사에서 이거를 추후에 좀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작가님한테 이 대본을 건넸을 때 작가님께서 지금이다 이게 10년 전이나 가짜가 판치는다는 거는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과 접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10년 전에는 주인공이 백수였다면 지금은 이제 배달을 하는 건실한 청년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또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변호사였는데 지금 도경수 씨가 연기하는 요한 역이 VIP들을 경호하는 경호업자의 대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VVIP들한테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차별화됩니다. 이야. 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상이 변한 것처럼 그런 변화가 또 작품에 담기게 됐는데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배우 지창욱 씨가 하고 있는 거고 도경수 씨는 뭐 배우 겸 가수인데 이번 작품에서 또 새롭게 연기 변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도경숙 씨랑 함께 맹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광수 씨가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이번 작품에서 예능이랑은 사뭇 다른 인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도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엑소 활동을 통해서 팬덤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백이란 낭군님이라든가 아니면 스윙키즈 같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좀 선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번 처음으로 빌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경수 씨가 또 그 아이돌 배우 출신 중에서도 되게 빼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악역을 부각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짧고 날카롭게 약간 군인 같은 느낌으로 했었고요. 네. 의상도 이제 무채색으로 매치를 하면서 굉장히 외형적인 변신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제 이제 4회까지 공개돼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정말 도경수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해요. 네. 근데 이광수 씨도 못지 않습니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인물로 그렇죠, 돼 그렇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요한의 VIP 백도경이라는 인물이고요. 네. 유력 국회의원의 아들인데 또 비열하고 하지만 돈과 권력을 모두 지닌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창욱 씨가 얽힌 모든 사건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데요. 이제 예능 봤다가 이 시리즈를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의 연기 변신이 돋보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서 영화와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일리 조은별 문화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